예, 이번 차수에는 소득 처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무조정에는 가산조정과 차감조정이 있다고 그랬고, 가산조정에 다시 유보, 사회유출, 기타, 그 다음에 차감조정에는 마이너스 유보, 기타가 있습니다. 사회유출은 없습니다. 이 유보가 바로 다시 세무상관점에서 자산을 증가시키거나 부채를 감소시킨다는 뜻인데, 제가 지금부터 이 유보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모든 세무조정의 가장 기본은 유보에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유보를 잘 아셔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아니 바빠 죽겠는데 왜 소득 처분을 하는 거죠? 왜 이걸 하고 난리예요? 소득 처분을 해서 추가적인 뭐를 찾냐면 상대방인 귀속자를 찾습니다. 아니 그리고 또 귀속자는 찾아서 뭐 하려고요? 귀속자를 찾았으면 그 사람한테 뭐를 해야 합니까? 과세를 시켜야죠. 그러니까 이 소득 처분을 하는 이유는 상대방이 귀속자를 찾는 거고, 귀속자를 찾으면 그 사람한테 소득세 등을 과세하기 위해서 찾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약간 이해하기 쉽습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이 내용을 지우고 일단 제일 중요한 유보부터 설명을 드립니다. 유보. 유보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세무상 관점에서 자산을 증가시키거나 부채를 감소시킬 때 유보라고 하지요. 꼭 기억하시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회사가 2014년에 토지를 산 거죠. 토지. 현금을 100억을 지출하고 토지를 100억어치를 샀습니다. 여기까지는 분위기 좋죠? 근데 아시겠지만 토지나 건물을 사려면 관할 구청 등에 취득세를 내야죠. 그 취득세를 10%인 만약에 현금으로 10억을 더 냈다고 치죠. 자, 그러면 이렇게 토지 10억에 대한 취득세는 일반적으로 기업회계, 기업회계에서 비용 처리합니까? 자산 잡습니까? 다 아시죠? 뭐라고 하시는 거죠? 이거 비용입니까? 자산입니까? 뭐라고요? 당연히 비용이 아닌 자산을 잡았어야 하는데, 이 회계 처리를 처음 하시는 이분이 잠깐 여기에 대해서 개념이 없어가지고 비용을 잘못 잡았다고 한번 억지로 가정해 보겠습니다. 왜 제가 굳이 억지로 가정하냐면, 아직 제가 뒤에 있는 세무조정을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 학습자들께서 세무조정이 왜 나오는지를 모른다고 가정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기업회계가 자기가 삐딱선을 좀 탄 거죠. 자, 근데 우리 세법은요, 언제나 똑똑하고 전지전능하다고 가정하고 기업회계를 좀 핀잔을 주는 거죠. 야야야, 왜 현금 100을 토지 100으로 잘못 잡았어? 가 아니라 토지는 100을 잡는 게 맞고, 야야야, 너 왜 현금 10을 왜 비용으로 잡았니? 우리는 이것도 자산의 취득원가인 토지로 잡겠다. 자, 이제 세무조정 한번 해볼까요? Tax Adjustment. 제가 지난 시간에 세무조정은 무슨 법으로 하라고 그랬습니까? 무슨 법? 세무조정은 간접법으로 하는 거죠. 간접법. 자, 간접법이라는 소리는 기업회계와 세법, 즉 흰색과 노란색의 차이만을 조정하면 된다는 뜻이니까 현금 100 같으니까 지우고, 현금 100 같으니까 지우고, 토지 100 같으니까 지우고, 토지 100 같으니까 지우고, 현금 10 지우고, 현금 10 지우고, 비용, 이게 뭐야? 이게 왜 비용이라고 적혀있지? 비용 없애고 우리는 비용 자리에 뭐를 잡아야 합니까? 토지를 잡아야죠? 너 왜 비용 잡았니? 이거를 비용불산임이라고 부를까요? 송금불산임이라고 부를까요? 이거를 송금불산임이라고 부르고요. 자, 여기 계정 과목은 비용 쓰실래요? 토지 쓰실래요? 계정 과목은 비용일까요? 토지일까요? 제가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여기에는 비용을 써도 되고 토지를 써도 되는데, 실무적으로는 자산부채, 즉 손익보다는 자산부채를 쓰시는 게 훨씬 더 일반적입니다. 그 이유는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지금 배우고 있는 소득 처분이라는 걸 해야 하는데요. 자, 너 왜 비용 잡았냐? 우리는 자산 잡아야지. 세무상 관점에서 자산을 증가시키죠? 그럼 뭐를 해주는 거죠? 유보를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엉겹결에 세무조정 하나를 완성하셨습니다. 지금 이 동영상을 보시는 중소기업 담당자들은 아마 다양한 세무상 백그라운드나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고, 아니면 뭐 법인세를 처음 해보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아무래도 회사에 취업을 하면 회계팀이나 세무팀 아니면 경영지원팀이나 관리팀에서 처음에는 원천징수나 연말정산이나 아니면 부가세 신고 정도만 담당하다 보니까 이 법인세는 좀 어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법인세에 대한 경험이 없으면 저와 함께 태어나서 처음으로 지금 세무조정을 했던 아주 역사적인 순간이죠. 자, 송금물산입에 토지의 10의 유보라고 해서 자산을 증가시켜 놓습니다.
내년으로 가보겠습니다. 내년으로 갔더니만 보시다시피 이 토지가 150억으로 시가가 아주 급상승해서 그거를 현금 150억 받고 처분한다고 가정합니다. 그러면 기업회계에서는 토지를 100을 없앨까요? 110을 없앨까요? 얼마를 없애죠? 얼마겠습니까? 너무 당연하지만 고민할 수가 없죠. 고민할 수가 없는 게 100을 없앨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작년에 100을 잡았으니까 올해도 100을 없애겠죠. 그럼 여기에 처분이익이 10이 잡힙니다. 자, 우리 또 정의의 사도 세법 출발할까요? 야야야, 너 왜 그래? 현금 150 왜? 우리는 똑똑하잖아. 우리는 똑똑하니까 토지를 얼마 없애야죠? 토지를 110을 없애겠네요. 작년에 110을 잡았으니까. 그러면 처분이익이 얼마가 생길까요? 40이 생기네요. 40. 그렇죠? 그러면 또 세무조정 한번 해봅니다. 세무조정은 무슨 법으로 하고요? 무슨 법으로? 세무조정은 간접법으로 합니다. 간접법으로 현금 150 지우고 야야야, 너 왜 처분이익을 50이나 잡았냐? 우리는 처분이익을 40만 잡아야 하는데, 그러니까 기업회계가 잘못됐고 기업회계가 세법으로 와야 하니까 이 이익을 줄여야죠. 10만큼. 이거를 세무조정에서 이익불산입 또는 수익불산입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르는 겁니까? 입금 불산입이고요. 여기다가 처분이익 10을 써도 되지만 이렇게 안 하죠. 지금 처분이익도 10이 틀어져 있지만 뭐도 10이 틀어져 있습니까? 토지 부분도 10이 틀어져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작년에 했던 송금불산입에 대한 무슨 조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반대 조정이죠. 처분을 통해서.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처분이익이라고 써버리면 작년은 토지인데 올해는 처분이익이니까 뭔가 좀 달라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다른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토지가 그대로 사라진다라고 해서 여기다 보통 토지를 잡습니다. 제가 금방 말씀드렸죠? 작년에 비용 써도 되지만 이왕이면 자산부채를 쓰자. 왜냐하면 언젠가 이 자산부채가 반대 조정으로 사라질 때 그걸 따라가기 쉽게 일부러 자산부채를 썼다가 그대로 없애면 되고요. 자, 이제 자산을 증가시키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자산을 이번에는 아까 증가시킨 거에 대한 반대 조정으로 이번에 마이너스 유보로 소득 처분을 해주시면 2년짜리 세무조정은 간단하고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거 배우셨는데요. 결론적으로 반대 조정까지 할 수 있는 좋은 사례를 배웠습니다. 보시다시피 유보나 또는 마이너스 유보는 그 다음 언젠가 마이너스 유보나 플러스 유보로 반대 조정이 됩니다. 물론 꼭 다음에는 아니고요. 언젠가 처분될 때 반대 조정을 하는데 이거 꼭 중요하니까 요약하셔야 합니다. 유보 또는 마이너스 유보는 언젠가 반대 조정이라는 걸 합니다. 반대 조정. 반대 조정을 하는데요. 그 언젠가의 사유가 언제죠? 그 언젠가의 사유는 이 자산을 상각하거나 이 자산을 양도할 때인 것이죠. 보시다시피 토지라는 자산은 상각을 할 수는 없죠. 감가상각을 할 수 없으니까 양도할 때 반대 조정은 생깁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도 부르냐면 소위 일시적 차이라고도 부르죠. 일시적 차이. 지금 유보나 마이너스 유보는 언제나 반대 조정으로 사라지니까 언젠가 반대 조정으로 사라지니까 바로 이거를 일시적 차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지금까지는 유보 마이너스 유보를 알아봤는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교재로 정리해 볼까요? 41페이지. 유보나 마이너스 유보는 세무조정에 의하여 재무상태표상의 자산과 부채가 세무상의 자산과 부채와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 행해지는 소득처분이다. 즉, 유보나 마이너스 유보는 기업회계상 자산의 과소 과대계상, 부채의 과대 과소계상을 통하여 자본이 과소 과대계상되어 있는 경우 세무조정을 통해서, 자, 드디어 키워드가 나오죠. 자산을 증가시키거나 아니면 부채를 감소시켜서 자본을 증가시키는 세무조정의 소득처분을 말하며 라고 되어 있죠. 제가 지금 일부러 고의적으로 뭐 땡 뭐 두 개씩 나온 것에 그 땡 앞에만 읽었죠. 왜냐면 땡 뒤에를 읽어버리면 이거의 반대말인 마이너스 부를 동시에 설명하는 거니까 아마 이 학습자들이 더 헷갈리실까봐 제가 일부러 앞에 거, 땡 앞에 것만 읽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습니다. 유보는 기업회계상 자산의 과소, 부채의 과대계상을 통해 자본이 과소계상되어 있는 경우 세무조정을 통해 자산을 증가시키고 그 다음에 부채를 감소시켜서 결론적으로 자본을 증가시키는 세무조정의 소득처분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상당히 중요한 내용을 학습하셨으니까 반드시 정확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넘기면 이번에는 42페이지에 3번에 사회유출이라고 되어 있죠. 이 사회유출도 매우 중요한 내용이니까 한번 천천히 학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사회유출. 이것도 이번에 사회유출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사회유출. 사회유출은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4가지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누군지에 따라서 배당, 상여, 기타 사회유출, 그 다음에 기타 소득이 있죠. 제가 상대방을 찾아볼까요? 상대방 귀속자. 귀속자, 이거 상대방이 주주일 때, 상대방이 임직원일 때, 상대방이 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 기타 소득은 그 이외의 자, 이거 제가 강의할 때 소위 그냥 어중이 떠중이라고 그러거든요. 어중이 떠중이. 그러니까 우리 회사랑 아무 관계없는 어중이 떠중이. 자, 제가 그 중에서 상여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여로. 개인적으로 제가 상여를 지금 설명은 드리지만 썩 그렇게 좋은 사례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저의 개인적인 사례인데 저의 과거의 어두운 흑역사 하나를 설명드리는 거다 보니까 이게 썩 그렇게 좋은 사례 같지는 않은데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임회계사 누군지 알죠? 저입니다. 저 임회계사가 감사를 나갔죠. 회식을 합니다. 근데 이 회식을 혼자 합니다. 혼자. 이게 무슨 말이냐? 좀 가슴 아픈 사례인데요. 제가 예전에 밑에 회계사 3명을 데리고 저를 포함해서 4명이 뭐 어느 업체에 월, 화, 수, 목, 금 5일 동안 감사를 나간 거죠. 근데 이제 월, 화, 수, 목, 금 5일 동안 감사를 나가면요, 보통 5일차 마지막 날은 우리 소위 이제 클로징 미팅, 그러니까 5일 동안 감사 발견 사항을 우리 회계사 대표하고 그 회사의 또 재무팀장이나 이런 분하고 이제 1대1로 미팅을 하죠. 요 1번 분계, 2번 분계, 3번 분계가 잘못됐습니다. 별로 썩 분위기는 좋지 않습니다. 뭔가 이제 우리 감사인들이 5일 동안 찾았던 것을 이제 거기다가 딱 리뷰해 드리는 자리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잘못된 우리가 지적하는 수정보기 사항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제 회사 담당자들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가죠. 이제 그런 소위 클로징 미팅을 끝나면 아무래도 관행상 금요일 저녁에는 우리 외부 감사인들하고 회사 재무팀 담당자들하고 이렇게 회식을 합니다. 이건 제가 금방 그 회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금요일까지는 너무 한 주가 길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한 수요일쯤은 제가 데리고 나간 3명의 회계사와 저까지 4명이 우리끼리만 좀 저녁을 먹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끼리만요. 어차피 금요일 날은 우리 회사 담당자랑 같이 먹으니까 그냥 우리끼리만 먼저 밥을 먹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이제 이 휘황찬란한 법인카드를 쓰는 거죠. 우리 회계법이라도 법인카드가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밑에 회계사, 예를 들어서 제 밑으로 김회계사, 이회계사, 그 다음에 박회계사, 그리고 저까지 임회계사 4명의 감사를 나간 건데, 야, 오늘 내가 법인카드로 쏜다, 오늘 맛있는 거 먹고 가자 그랬는데 갑자기 김회계사 이놈이 저는 시골에서 부모님이 올라와서 먼저 집에 들어가겠습니다. 이회계사 이놈은 저는 오늘 할 일이 많아가지고 다시 우리 사무실에 들어가가지고 좀 잔업을 좀 해야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다 외부 감사는 어디 나가서 하는 거니까요. 그 업체 나가서 감사하는 거니까 이렇게 일이 많으면 다시 저녁 6시에 감사를 끝내고 우리 사무실로 들어와서 잔업을 할 때가 있습니다. 박회계사, 저는 신입회계사라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왠지 분위기가 여기를 따라갈 것 같죠? 아무도 저랑 밥을 안 먹으려고 하죠? 제가 법인카드로 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상당히 기분이 안 좋겠죠. 내가 좀 오늘 쏠라고 했는데 이것들이 평소에 내가 얼마나 대충 대해주고 내가 추앙받지 못하는 윗사람이면 다 도망갈까라고 해서 오늘 법인카드로 고기나 좀 사 먹으려고 했는데 고기도 못 사 먹고 집에 가야겠네라고 해서 터벅터벅 집에 걸어오다가 갑자기 아이디어 하나가 번뜩이죠?
아시겠지만 저는 평소에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강의 목적으로 한번 그랬을 뿐인데, 이 법인카드로 회식을 말이야 혼자 해야겠다. 아니 뭐 회식을 혼자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럼 재미도 없고 맛도 없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집에 포장해 갈 거죠. 집에 포장을 해가지고 가서 나랑 우리 와이프랑 아들 딸하고 같이 먹어야겠다. 죄송해요, 저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시치미를 딱 떼고 다음날, 자, 우리 미지급 카드, 그러니까 미지급금 또는 미지급 비용 100원에다가 어제 100원에 회식을 누구랑 같이 했다? 얘들하고 같이 했다고 우리 팀장님인 상무님한테 전표를 청구하는 거죠. 자, 복리후생비, 아싸. 지금 표정들이 왜 그러신 거죠? 한두 번 해본 것도 아니면서? 자, 이렇게 법인카드로 이제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하고 식사를 합니다. 자, 하지만 세법에서는 이게 만약에 발견된다면, 발견 안 되면 최고예요. 근데 발견된다면 이거를 인정해 줄 리가 없으니까 미지급금에 100을 잡고 여기다가 복리후생비가 아니라 인정상여. 한마디로 이 100은 회사의 복리후생비 잡힐 게 아니라 그만큼 우리 회계법인이 임회계사한테 월급 100을 더 준 거고, 그 100을 가지고 임회계사가 가족과 먹었기 때문에 이거는 회사의 복리후생비가 아니다. 안 좋은 취지로 인정상여도 인정이 되기 때문에 세무조정에 이거를 입금산입, 부당행위, 아니면 인정상여 라고 해서 100을 잡고, 자, 소득처분이 뭐죠? 소득처분이 뭐죠? 이 소득처분이 바로 상여가 되는 겁니다. 왜요? 왜 상여가 되죠? 자, 제가 금방 앞에서 설명했던 유보나 마이너스 유보는 세무조정의 결과가 회사 내부에 남아있어서 왠지 자산을 증가시켜야 한다면 유보, 자산을 감소시켜야 한다면 마이너스 유보라고 제가 설명드린 적 있죠. 하지만 이건 보시는 것처럼, 자, 보시죠. 미지급금 없애고, 여기 미지급금 없애고요. 여기에 복리후생비 없애고 대신에 인정상여로 잡아줘야 하는데, 복리후생비 자산부채와 관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인정상여, 이거 상여거든요. 자산부채와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보다시피 기업회계와 세법 그 누구도 자산부채를 건들지 않다 보니까 둘 사이는 자산부채에 왜곡이 있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인정상여 100은 지금 회사 내부에 남아있는 게 아니라 어디로 나갔죠? 회사 밖으로 사외 유출로 빠져나갔고, 결론적으로 임회계사의 뱃속으로 들어가 있죠. 즉 사외 유출되어 그의 상여로 잡혀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상대방이 임직원이면 상여 처분을 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보죠. 만약에 임회계사의 연봉이 5천이라면 이 100 때문에 연말정산에 지금 월급이 얼마 되는 셈이에요? 5,100이 되는 셈이죠. 이거 좋아하시는 거 아닙니다. 야, 내가 드디어 연봉 100이 올랐구나가 아니라 이거는 실제로 현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뭐만 더 낸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상여로 처분되니까 그만큼 근로소득세만 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바로 이 귀속자를 찾는 이유는 이 사람들에게 배당소득세, 상여소득세란 말은 없는 거 아시죠? 근로소득세, 기타 사유출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따 설명드립니다. 그 다음에 기타 소득세 같은 귀속자를 찾아서 추가적으로 과세하기 위해서 이 소득처분을 한다는 그 취지에 딱 부합되죠. 제가 이제 소득처분의 취지를 얘기할 때 가장 그 딱 취지에 부합하는 게 바로 이 사회유출입니다. 상대방이 주주면 배당소득, 임직원이면 상여처분, 그 다음에 법인사업자거나 개인사업자면 이거는 상당히 조심하셔야 하는데 기타 사유출이라고 해서 추가적으로 과세를 하지 않죠. 그리고 그 이해자는 이제 어중이 떠중인데, 예를 들어서 이러면 기타 소득이 됩니다. 제가 조금만 더 설명드리자면요. 기타 사유출 중요하죠? 이거는 추가적으로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거 대단히 중요한 말이니까 잘 정리하세요. 추가적으로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자, 예를 들어보죠. 기타 사유출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접대비 한도 초과입니다. 우리 회사가요, 기업회계에서 접대비를 11억을 지출을 한 거죠. 법적 증빙도 잘 받아오고 아무 문제가 없었던 거죠. 자, 이때 접대비 11억이 약간 제가 극단적인 가정을 들게요. 세법이 처음에 어려우면 극단적으로 얘기할수록 이해하기가 쉬운 거니까요. 예를 들어서 한 곳에서 우리 한마디로
우리 회사 바로 길 건너편에 있는 한 식당에서 1년 내내 거래처를 초청해서 여기서 밥을 먹은 게 11억이라고 할게요. 다른 접대료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 식당이 전주식당이라고 가정하죠. 식당은 전주식당이 맞시죠? 자, 한번 대답 좀 한번 해보실래요? 전주식당 사장님은 법인사업자일까요? 개인사업자일까요? 아니면 우리 같은 일반 개인일까요? 아시겠지만 일반 개인일 수는 없고 사업자셔야 하는데 우리 회사 정문 맞은편에 있는 전주식당은 법인사업자입니까? 개인사업자입니까? 뭐죠? 아, 그걸 왜 저한테 물어보는 거죠? 알 수는 없죠. 법인사업자인지 개인사업자인지 알 수는 없는데 일반적으로 식당은 개인사업자일 확률이 크겠죠. 자, 그러면 이게 전주식당이 바로 개인사업자거든요. 근데 이 일을 어쩌죠? 우리 회사의 세무상 접대비의 한도가 고작 10억인 거죠. 그러면 10억만 먹었어야 하는데 1억을 더 먹었으니까 이게 세무조정으로 무슨 사항이 나옵니까? 송금, 불산입 사항이 나오죠. 그리고 접대비 잡히고요. 1억에 대해서 소득처분이 뭐죠? 자, 소득처분이 뭡니까? 이 소득처분이 그렇게 유명한 기타 사유출인 거 아닙니까? 자, 왜 그럴까요? 이게 왜 소득처분이 기타 사유출입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러면 정말 어이없겠죠. 국세청이 전주식당을 찾아갑니다. 저기 주인 아줌마, 여기 길 건너 회사에 1년 동안 밥 팔았죠? 예, 팔았는데요. 얼마 팔았죠? 모르죠? 뭘 몰라요? 우리가 한번 알아보니까 11억 받았던데. 아, 그래요? 예, 11억 팔았나 보네요. 근데 왜 오셨어요? 저기 길 건너 저 회사 이번에 세무조정했는데 세무조정 접대비 한도가 10억인 걸 알고 있어요? 그럼 뭐라고 그랬어요? 에? 그게 무슨 말이죠? 나는 그런 거 몰라요. 난 밥만 팔아요. 밥만 판다고 하지 마시고 저 당신이 11억 팔았는데 그 집은 접대비 한도가 10억이에요? 1억을 왜 더 팔았냐고? 1억에 대해서 세금 또 내세요. 이 아줌마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왜냐면 이 밥집 아줌마는 앞에 있는 회사가 접대비가 10억이 한도인지 그런 걸 어떻게 알아요? 그냥 11억어치 밥을 팔았고 11억에 대해서 안 그래도 이 아줌마 뭐를 냅니까? 이 사장님은 가만히 있어도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세금을 내거든요. 근데 앞에 있는 회사가 10억이 한도라고 왜 1억을 더 팔았냐? 당신이 1억을 더 판 것은 당신이 세금을 또 내라 그러면 전형적인 이중과세 아닙니까?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하는데 뭔가 우리의 소득이 밖으로 나갔는데 그 사람이 이미 장사를 하고 있는 개인 사업자거나 법인 사업자면 굳이 귀속자를 찾아서 추가로 과세하지 않아도 그 사람들은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즉 추가적인 과세를 하지 않을 때 기타 사유출로 잘라주죠. 제가 계속 강의하면서 잘라준다, 끊어준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기타 사유출은 뭔가 잘라주거나 끊어줄 때 안성맞춤입니다. 자, 또 제가 또 하나 사례를 들어볼게요. 또 가장 좋은 사례가 바로 기부금입니다. 기부금. 자, 기부금 볼게요. 제가 올해는 좀 착하게 살라고 기부를 하기 시작했죠. 이 기부가 바로 은평천사원에 있는 고아들한테, 우리 천사들한테 했다고 칩니다. 회사의 기부금은 11억입니다. 근데 이 일을 어쩌죠? 이 좋은 취지의 기부를 했는데 세법상 한도를 구해보니까 10억이라는 거죠. 그러면 10억만 했어야 하는데 11억을 했으니까 세무조정으로 송금불산입 기부금 한도초가 1억이 나오겠죠. 자, 이제 세무조사관이 누구를 찾아가는 거죠? 은평천사원의 고아를 찾아갑니다. 야, 고아들아. 그러면 또 얘기하겠죠. 왜요? 기부 또 해주시려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 너가 이번에 삼성전자한테 기부를 11억 받은 걸로 알고 있다. 맞냐? 맞습니다. 너 삼성전자 한도가 10억인 걸 알고 있지? 모른다고 그러겠죠. 아니야, 넌 알고 있어. 왜 10억만 받아야 하는데 11억 받았지? 너가 1억 더 받았으니까 너 세금 내 라고 하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기타 사유출은 상대방을 딱 잡았는데 상대방이 이미 법인 사업자거나 개인 사업자에서 세금을 부담하고 있거나 아니면 또 하나 뭐냐면 상대방을 잡았는데 그 상대방한테 추가적으로 과세하는 실익이 없을 때 이제 그럴 때 일반적으로 기타 사유출로 끊어주거나 잘라주니까 이거는 좀 꼭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타 소득 있죠. 기타 소득. 이것도 참 실무에서 참 안타까운 사연인데요. 자주 나오진 않습니다. 자, 제가 뭐 이 동영상을 당연히 뭐 이 공무원들이 보실 일은 없겠지만 제가 이제 공무원을 빗대서 잠깐 사례 하나 드리자면 우리 회사의 수건 사업은 강남역 사거리에 최신식 사옥인 20층짜리 사옥을 갖는 거죠. 마침 돈도 마련되고 좋은 부지가 있어가지고 20층짜리 사옥을 지으려고 이제 뭐 구청 건축가에 가가지고 허가를 받으려고 했더니 구청 건축가에서 안 된답니다. 강남역은 더 이상 이제 교통 문제도 있고 해서 20층짜리 건물이 안 된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냥 조용히 나옵니까? 아, 그러면 안 되죠.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명함도 좀 받아오고 말이죠. 이 명절에 좀 떡도 좀 주고 뭐 이러면서 좀 친하게 지내야죠. 자, 회계처리 들어갑니다. 여기에
현금 1억 빠져나가고 이쪽에 뭐라고 써야 합니까? 여기다가 뇌물 1억? 큰일 나죠? 떡값 1억? 더 큰일 나죠? 고민 끝에 직원이 가만히 있어봐. 이거 뭐더라? 국가에 냈구나. 세금과 공과. 세금과 공과라고 1억을 썼는데 하필이면 그 공무원이 9시 뉴스에 새우랑을 차고 TV에 나오는 거죠. 그럼 이렇게 걸린 뇌물을 세법이 송금으로 인정해 줄 리가 없으니까 여기 세금과 공과 1억 쓴 것을 세법에서는 송금불산익을 부인을 합니다. 자, 상대방은 누구죠? 상대방은 우리 회사의 주주인가요? 아니죠. 임직원인가요? 아니죠. 법인사업자나 개인사업자인가요? 더욱도 아니죠. 상대방은 우리 회사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어중이 떠중이 한마디로 구청 공무원이죠. 자, 그 사람 잡아서 송금불산임 시키고 소위 기타 사유출이 아닌 기타소득이라고 처분하면서 그분은 내년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기타소득 뇌물 받은 거 걸린 뇌물에 대해서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기타는 자본을 건드리는 경우라고 해서 제가 여기다는 쓰지 않았는데 이제 기타 하나가 또 있습니다만 자본을 건들거나 아니면 뭔가 이제 세무조정을 했는데 그 결과가 영구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일 경우에 기타라고 소위 다 묻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번 차수에서는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